저는 30년 동안 이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진 67세 어머니가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하며 잔거를 수집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통쾌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새벽 떡볶이 장사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 사업 실패로 절박했던 아들, 남편 빚에 시달리던 딸,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재판장님, 저는 67세 김영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피고석의 아들 준호와 딸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했다. 준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영희는 복도를 지나가다 아들 준호의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그러니까 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를 제 명의로 옮기려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죠? 영희의 손이 떨렸다. 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고요? 아, 그럼 요양원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사업 자금이 5억 정도 더 필요한데 엄마 상가 건물도 처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영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30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오직 이 아이들만 보고 살았던 30년. 새벽 4시 시장에서 떡볶이를 만들던 그 추운 겨울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도 참았던 그 시간들. 준호 유학 보내려고 집을 담보로 7천만 원 대출받았던 그날. 수진이 대학 갈 때 남편이 사준 금목걸이를 팔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노트를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일기장이었다. 첫 장을 펼쳐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2024년 7월 15일. 오늘부터 기록한다. 하지만 글씨가 흔들렸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연기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어. 해야 돼. 아침 식사 시간. 오늘이 며칠이지? 준호가 신문을 보다 말았다. 엄마, 7월 16일이요. 그랬나? 어제도 물어본 것 같은데. 어제는 안 물어보셨는데요? 그래, 내가 깜빡했나 보다. 준호와 수진이 눈빛을 교환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무너졌다. 시작됐구나. 그날부터 영희는 조금씩 변했다. 설거지를 하다가 일부러 그릇을 떨어뜨렸다. 어머, 이게 왜 손에서. TV 리모컨을 찾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같은 질문을 하루에 두세 번씩 반복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방에서 울었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노트를 꺼내 기록하려다가도 손을 멈췄다. 준호가 6살 때가 생각났다. 밤에 악몽을 꾸고 깨서 울던 아이.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새벽까지 아들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날. 그런 아이가 이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14일 차. 오빠,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 병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영희의 손이 멈췄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래, 어떻게?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그럼 한번 병원 가보자고 해야겠네. 영희는 싱크대를 붙잡았다. 계획대로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그날 밤 노트를 펼쳤다. 14일 차. 수진이가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계획은 순조롭다.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다. 눈물이 노트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대학병원 신경과. 환자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수요일.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아, 그랬나?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그 다음이. 영희는 일부러 더듬거렸다.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MRI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MRI실. 좁은 기계 안에 누워있는 영희. 쿵쿵쿵 요란한 기계 소음. 그 소음 속에서 영희는 눈을 감았다.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행히 어두운 기계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했다. 공포가 밀려왔다. 돌아갈 수 없어. 이미 시작했어. 돌이킬 수 없어. 숨이 막혔다. 간호사가 인터폰으로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2주 후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도인지장애로 보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어떡해. 영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멍했다. 내가 거짓말로 받은 진단서를 들고 있구나. 준호의 표정을 슬쩍 봤다.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영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저녁, 준호와 수지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영희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다. 오빠, 우리 어떡해. 엄마가 정말. 일단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엄마를 요양원에. 수진아.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회사 사정 알잖아. 이번 달 안에 5억을 못 구하면 완전히 망해. 내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게 다 무너진다고. 침묵. 그리고 내 남편 빚도 알고 있어. 2억이지? 오빠, 우리가 나쁜 자식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엄마 재산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어차피 엄마는 이제
엄마한테는 최대한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자. 영희는 방문을 닫았다. 침대에 주저앉았다. 울고 싶었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자식들이 악한 게 아니었구나. 절박했던 거야.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날 버려도 되는 이유가 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노트를 펼쳤다. 28일 차. 준호의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다. 5억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진이 남편은 2억 빚이 있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아니, 도와줬을 텐데. 왜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고. 글씨가 흔들렸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니? 한 달 후. 엄마, 짐 다 챙겼어요. 이제 가야 해요. 영희는 40년을 산 집을 천천히 둘러봤다. 거실 소파, 남편이 좋아하던 자리, 주방,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그곳, 준호 방, 대학 합격증을 벽에 붙여뒀던 그 방, 수진이 방, 딸이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를 함께 골랐던 기억.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마 가야 해요. 나 여기 살고 싶어. 엄마 혼자서는 이제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이 더 좋아요. 싫어. 영희는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차에 실렸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집이 점점 멀어졌다. 다시는 못 올지도 몰라. 준호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너희가 날 버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요양원에서의 첫날. 은혜 요양원. 깨끗한 복도. 친절한 간호사들. 하지만 영희에게 이곳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4인실. 다른 할머니 3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다. 한 분은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고 계셨다. 또 한 분은 그냥 잠들어 계셨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준호와 수진이 짐을 정리해줬다. 엄마,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응. 엄마 건강하세요. 둘은 서둘러 나갔다. 발걸음이 빨랐다. 영희는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봤다.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 준호와 수진. 차가 출발했다. 둘 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영희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 침대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낯선 공간, 낯선 소리들, 눈물이 흘렀다. 정말 버려졌구나. 노트를 꺼냈다. 45일차. 오늘 요양원에 왔다. 준호와 수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다. 펜을 놓고 베개를 끌어안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낮의 연기, 밤의 눈물. 영희는 낮에는 완벽한 치매 환자를 연기했다. 밥 먹었어요? 어르신, 방금 드셨잖아요. 그랬나? 배고픈데.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산책 시간에는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다. 집에 가야 하는데. 집이 어디지?
간호사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달라졌다. 영희는 침대 옆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정교한 필체로 기록을 시작했다. 52일차 준호 아파트 매매 계약 진행 중. 시세 12억 실제 거래가 15억으로 추정. 차액 3억은 본인이 가져갈 듯. 수진 엄마 통장 농협 마이너스 잔고 확인. 3,200만 원, 2,800만 원. 400만 원 인출. 용도 불명. 기록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다. 이게 내 자식들이구나.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 이게 맞는 건가? 계속해야 하나? 첫 번째 실수. 입소 2개월째. 어느 날 오후 영희는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실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간호사가 없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영희는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 어떻게 받으셨어요? 준호였다. 영희는 화들짝 놀랐다. 치매 환자가 전화를 받다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구? 재빨리 어눌한 말투로 바꿨다. 엄마, 저 준호예요. 준호? 준호가 누구야? 엄마, 간호사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간호사?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때 간호사가 돌아왔다. 어머, 어르신, 전화 받으셨어요?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다. 영희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다. 들켰을까? 아니, 제발. 그날 밤 노트에 적었다. 68일차. 오늘 실수로 전화를 받았다. 준호가 의심하는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날부터 영희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서 어린 준호와 수진이가 나타났다. 엄마 왜 우리한테 이래? 엄마가 우릴 미워해? 엄마, 무서워. 6살 준호가 울면서 영희를 바라봤다. 엄마, 여기 있어줘. 영희는 손을 뻗었지만 아이가 사라졌다. 준호야. 으악. 영희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베개도 젖어 있었다. 자면서 운 모양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밤 순찰 중이던 복지사 박선우가 달려왔다. 괜찮아요. 악몽 꾸셨어요? 네. 선우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물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요. 선우가 물을 가져왔다. 영희는 물을 마시며 선우를 봤다. 젊은 복지사의 눈빛이 따뜻했다. 이 사람한테는 말해도 될까? 며칠 후 선우는 밤 순찰 중에 영희의 방을 지나가다 멈췄다. 불빛이 새어나왔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영희가 침대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그 필체는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정교하고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선우는 숨을 죽였다. 저 할머니, 치매가 아니야.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긴 침묵. 영희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선우 씨. 진실을 털어놓다. 선우는 문을 닫고 영희 앞에 앉았다. 할머니, 치매가 아니시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영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그래서 시작한 치매 연기.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 선우는 말없이 들었다. 그래서 복수하시려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할머니.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실은 매일 밤 후회해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럼 그만두세요. 못해요. 왜요? 영희는 노트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30년간의 희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새벽 떡볶이 장사, 대출, 목걸이, 유학비, 제가 30년 동안 산 삶이 그냥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인생에도 가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선우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할머니도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해요. 선우는 한숨을 쉬었다.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할머니, 한 가지 약속하세요. 뭐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입소 3개월째 준호와 수진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다. 어머니, 여기 좀 봐주세요. 상가 건물 증여 서류였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영희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드디어 왔구나.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그리고 마치 3살짜리 아이처럼 삐뚤빼뚤하게 이름을 적었다. 김이응여 이응희. 글자가 선을 벗어나고 크기도 들쭉날쭉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준호와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영희가 실수를 했다. 펜을 놓으면서 너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무효겠지. 준호의 귀가 번쩍 뛰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영희는 화들짝 놀랐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응? 아니, 방금 분명히 뭐라고. 오빠 엄마가 무슨 말을 하시겠어. 그냥 헛소리지. 수진이 준호를 말렸다. 그래도 오빠 가자. 일정 있다며? 그래. 그들이 떠났다. 영희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들켰을까? 손이 떨렸다. 3일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엄마.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나 준호예요. 준호? 준호는 어머니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 혹시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희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뭐?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아니, 그게 전화도 받으시고 서류 쓸 때도 뭔가 중얼거리시고 너무 이상해서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 치매 아니시죠? 영희의 입술이 떨렸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나? 준호의 눈을 봤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 아들, 울고 있어.
영희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 복도에서 다른 환자가 소리를 질렀다. 밥 줘. 순간이 깨졌다. 영희는 재빨리 초점 없는 눈으로 돌아왔다. 배고파. 밥. 엄마. 밥. 언제 먹어?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그가 일어서서 나갔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봤다. 준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문이 닫혔다. 영희는 침대에 쓰러져 베개를 움켜쥐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거의 들킬 뻔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 거지? 흔들리는 마음. 그날 밤, 선우가 영희의 방을 찾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아드님 오셨다면서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슨 일 있었어요? 영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울고 있는데 난 모른 척 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우 씨,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할머니, 자식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영희는 울었다. 준호는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게 무너지는 거였어요. 수진이는 남편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고요. 제가 진작 알았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엄마잖아요. 자식들이 힘들 때 알아챘어야 했어요. 선우는 영희를 안았다. 할머니, 자식분들이 말씀하셨어야죠. 도움을 청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할머니를 속였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희는 선우의 품에서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금고의 비밀. 며칠 후, 영희는 선우와 함께 외출 허가를 받아 상가 건물 관리실로 갔다.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진짜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들이 있었다. 이게 전부 할머니 명의예요? 네. 자식들이 가져간 건 제가 일부러 만든 가짜 서류예요. 할머니, 언제 이런 걸?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요. 우리 부부는 항상 중요한 서류는 2벌씩 만들어뒀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영희는 서류를 쓰다듬었다. 근데 설마 이걸 자식들한테 쓸 줄은 몰랐네요. 목소리가 떨렸다. 선우는 영희의 어깨를 잡았다.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만두세요. 못해요. 왜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끝을 봐야 해요. 영희는 변호사를 만났다. 어르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까요? 네. 증거도 충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가요? 재산을 돌려받는 거? 아니면 자식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복수하고 싶으면서도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괜찮다고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동시에 화도 나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영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법정. 영희는 증인석에 섰다. 방청석에는 준호와 수진이 앉아 있었다. 둘 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증인, 진술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 영희는 심호흡을 했다. 재판장님, 저는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를 봤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눈물이 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준호는 12살, 수진이는 9살이었어요. 증인. 전 그때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시장 바닥이 얼어서 미끄러울 때도 있었죠.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참았어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준호 유학비 마련하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7천만 원. 7년 동안 갚았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증인, 괜찮으시면 계속하십시오.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수진이 대학 갈 때는 제 금목걸이를 팔았어요. 남편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사준 제가 가진 유일한 귀한 물건이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를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를 봤다. 준호가 울고 있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울고 있어. 영희의 마음이 무너졌다. 재판장님, 저는 사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제 자식들이 저를 배신한 건 맞아요. 치매로 조작해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져가려 했죠. 하지만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아이들도 절박했어요. 준호는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고 수진이는 남편 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증인, 제가 진작 알았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도와줬을 거예요. 엄마니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엄마였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짐이 될까봐 걱정했던 걸까요?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게 더 후회돼요. 제가 자식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 그들이 저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만든 것.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엄마, 판사가 제지했다. 피고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잠깐만.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피고, 엄마, 저희가 비겁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도와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수진도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법정이 숙연해졌다. 영희는 두 자식을 바라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재판은 한 달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김준호, 박수진은 원고 김영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으며 이는 횡령 미수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다.
아파트 매매 대금 중 부당이득 3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상가 건물명의 이전 시도는 무효로 한다. 다만 판사가 잠시 멈췄다. 피고인들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다. 법정 밖. 준호와 수진이 영희에게 다가왔다. 엄마. 영희는 두 자식을 바라봤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준호와 수진이 일어났다. 영희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다. 아직은 너무 아파. 너희가 날 배신한 게. 엄마. 하지만 영희가 두 자식을 번갈아 봤다. 이해는 하려고 노력할게. 너희도 힘들었다는 것. 엄마. 그리고 너희도 노력해. 나를 이해하려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수진이 울었다. 네. 네, 엄마. 시간이 필요해. 많이. 아주 많이. 영희는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1년 후 영희네 작은 부엌. 영희는 상가 건물 2층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커피와 떡볶이, 간단한 분식을 파는 곳. 손님들로 북적였다. 사장님,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어릴 적 엄마 손맛 같아요. 영희는 웃으며 주문을 받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 문이 열렸다. 준호였다. 어서 와. 엄마 바쁘신데 제가 와도 돼요? 괜찮아. 앉아.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영희는 떡볶이와 커피를 내왔다. 감사합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회사 정리했어요. 그래? 네. 이제 작은 회사에 월급쟁이로 들어갔어요. 월급은 괜찮아? 네. 많지는 않지만 가족 먹여 살릴 정도는 돼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큰 욕심 안 부릴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살려고요. 그래. 그게 좋아. 준호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다. 눈물이 났다. 엄마, 이 맛.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영희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많이 먹어. 네. 30분 후 문이 또 열렸다. 수진이었다. 아이 둘을 데리고. 할머니. 어머, 우리 강이 왔네. 지우도 왔고.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해줄게. 영희는 손주들을 보며 웃었다. 수진이 준호 옆에 앉았다. 오빠도 왔네. 응.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다. 영희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예전과 똑같았다. 손님들이 다 가고 문을 닫았다. 준호와 수진이 설거지를 도와줬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 하면 그릇 깨질 텐데. 에이, 엄마도. 셋이 웃었다. 어색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다. 2년 후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다. 준호는 매주 토요일 도우러 왔다. 수지는 화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다. 영희가 무심코 한숨을 쉴 때, 준호와 수진이 눈치를 볼 때, 그럴 때면 공기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됐다. 만남이, 대화가, 삶이. 어느 날 저녁, 영희는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 낡은 노트가 있었다. 영희는 노트를 펼쳤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흔들림과 후회. 완벽한 복수는 없었다. 완벽한 용서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조금씩 나아지면서 아직도 아프다. 아직도 화가 난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한다. 그게 가족이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영희는 노트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저 멀리 준호의 차가 보였다. 퇴근하는 길인가 보다. 영희는 작게 미소 지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5년 후 박선우는 더 이상 요양원 복지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작가였다. 완벽하지 않은 화해.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 김영희 할머니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복수는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진정한 평화는 주지 못한다고. 용서는 쉽지 않지만 이해는 가능하다고. 그리고 가족이란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영희 할머니의 카페는 지금도 영업 중이다. 어제도 그곳에 갔다. 할머니와 자식들이 여전히 조금 어색하게 하지만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다.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게 진짜 삶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박선우, 완벽하지 않은 화해 중에서 카페 벽에 걸린 액자.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니까요. 영희는 그 액자를 닦으며 미소 지었다. 내일도 카페를 열 것이다. 준호가 도우러 올 것이다. 수진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될 것이다. 삶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자식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복수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